국가의 무력 행사가 미 합중국가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네,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별도로 열리는 이 3자 회의,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받지만 단합이냐 혁신이냐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쟁점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다음 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일 회담 열리는 이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들의 별장으로 사용해온 곳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최병무 의원님, 어떤 장소고 또 이렇게까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배경 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잘 아시다시피 잠시 캠프 데이비드 휴양지는 워싱턴에서 시카고 쪽으로 해서 한 대략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대통령의 휴양지고요. 네. 이게 그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 샹그릴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의 뭐 이상향 뭐 이런 식으로 그 불렀던 곳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가면 뭐 승마장, 뭐 골프장, 뭐 수영장, 뭐 거의 모든 휴양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뭐 만들어진 지 거의 100년 정도 되고요. 사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 캠프 데이비드 휴양지에 가서 뭐 외국 정상을 만난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친밀감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접받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캠프 데이비드를 별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아마 그 외국 정상 초청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별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주 이용했고 활용을 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 그 회담 장소로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시한다 과거보다 이런 걸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 공조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북핵 문제는 좀 오랫동안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좀 획기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획기적인 결론은 이미 나왔고요. 제가 볼 땐 다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다 워싱턴 선언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요. 사실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일 문제, 그다음에 한미 간의 관계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못했잖아요. 뭐 죽창가가 막 떠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한미일까지 이제 이 세 개 국가가 전부 다 안보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함께 공조하자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 좀 든든함을 드리지 않을까 안정감도 드리고요.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이 북핵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어떤 약속 그거를 지킨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께서 한미일 공조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은 그제 평양에서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진행을 했고요. 어제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고 북중러 공조 강조하고 또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게 되면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미 이제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대만 문제를 좀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도상은 제가 볼 때는 삼각구도, 양쪽의 삼각구도가 좀 견고하게 맞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한미일 공조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심리적으로는 경감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NPT,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측면과 한반도 비핵화라고 원칙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이상의 뭐가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정상 간의 친밀도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삼각 체제의 어떤 대립 국면은 계속 지속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긴장 구도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열병식에서 이 새로운 무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샛별이란 이름의 신형 무인기인데 이게 또 미 공군 무인기랑 비슷해 보이고 모조품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이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중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인 정찰기나 무인기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 과시용의 행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무인기가 샛별이라는 이름의 무인기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 미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인기와 굉장히 닮은 모습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공중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을 서방 세계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제 열병식에서는 또 많이 보였던 게 뭐 아시다시피 중국 대표단과 그리고 또 그 러시아 대표단이 함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력이라든지 무기력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과시하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배명미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얘기 났습니다만 한미일, 네. 중러 이 관계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좀 또렷해진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제 무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그 신냉전 구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어중간한 지대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예. 어느 한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안보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과는 교역 국가고 미국과는 동맹 국가란 말이죠. 그렇죠. 군사 동맹 국가란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제 그 미국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중국과 러시아 쪽에는 뭐 완전히 적성 국가처럼 대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네. 이렇게 보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무인기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드웨어상으로서는 뭐 글로벌 호크나 아니면 리퍼 미국 그 비슷해요. 무기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공중에 떠다니면 저게 미군기인지 북한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유사한데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소프트웨어도 그럴 것이냐. 정말 글로벌 호크가 정찰의 성능을 미군만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 무인기는 제대로 뭐 조정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네네. 저는 아마도 그 하드웨어는 닮았지만 소프트웨어상으로는 미국에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 그걸 우리가 잘 검증하고 예. 우리도 나름 그 저런 무인기나 글로벌 호크 유사품 네. 저런 부분에 관해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또 이낙연 전 대표, 김영진, 윤영찬 의원과 함께 비공개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2번 연기 끝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성사가 된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만남이 성사 안 된. 그런데 이루어진 겁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전해지는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좀 있습니까? 내용들이? 일단 어제 저녁에 이제 서울 모처의 한 한식당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예. 거의 2시간 가까이 함께 저녁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막걸리를 곁들여서 저녁을 함께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 특히 선거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인사가 늦었다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당을 이끄시느냐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서로 간에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일단 배석자는 이재명 대표 옆에는 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죠. 김영진 의원이 함께 했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옆에는 윤영찬 의원이 함께 배석을 했고 예. 이제 4명이 함께 이제 저녁 자리를 길게 가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첫 만남으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거에는 좀 의견을 같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과 이 도덕성 회복을 강조했는데 이게 서로 좀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방향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형식을 원했던 거죠. 만남 그 자체. 아. 내용은 관심 없습니다. 일단은 보여주기 위한 예. 그 만남이 꼭 필요했던 거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실질. 뭐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천 문제 어느 정도로 이낙연계를 어느 정도까지 살려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측이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지금 만남을 가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단어가 어저께 뭐 이낙연 대표가 뭐 도덕성 회복, 네. 분열 종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대놓고 사실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열 종식, 도덕성 회복, 합신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예, 예. 이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야 이런 단어가 상당히 반가운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총선에 승리해야 네.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두 정치인의 미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불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 검찰발로 얘기되고 있는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네, 네. 이 문제가 핵심인 거죠. 예.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 당하게 되면 그 이후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아마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예. 들어올 때부터 이 혁신과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자기의 주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낙계의 최대 한계는 뭐냐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부분을 안을 만큼의 세력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친문 의원들의 행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문 의원들이 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초점은 이낙연 전 당대표의 입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포커스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의들이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이 일이 벌어진 이후의 문제인 거죠. 지금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단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예. 이재명 당대표든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얘기를 일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겠죠. 근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뭐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합은 해야 되는 것은 뭐 양쪽이 뭐 어디라고 뭐 다를 건 없죠. 단합은 해야 되죠. 하지만 앙금도 있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에는 총선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아직은 8개월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계의 뭐 많은 의원들이 네. 지금 뭐 친명계나 뭐 이런 그 새로운 그 국회의원 지망생들한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군데 당장 윤영찬 의원만 해도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 국회의원에 재선되기 위한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들의 보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해결해 주길 바랄 텐데 지금은 총선이 많이 남아 있고 공천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얘기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모임은 네네. 그냥 외양으로 이런 식으로 뭐 그야말로 어떤 영혼 없는 대화 이거 비슷하게 지금 저는 그 이해를 하고요. 예. 그리고서 아마 보다 더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총선이 임박해지면 예. 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낙연 전 대표의 도움이 절실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예. 아마 올 연말쯤이나 가야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고비를 몇 단계 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이 뭐 완전히 다른 네.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제 모임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변수들을 제외하고 네. 그냥 만나서
막걸리 마시는 정도 이 정도로 뭐 이해하는 게 저는 아마 가장 그 본질에 접근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나의 진짜 얘기는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수준 안 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가 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법 회유 의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대단히 높이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이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 열흘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법정 부부싸움으로도 이어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아마 시청자들 생각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정비경 최고께서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거의 초유의 사태인 것 그것만은 같아요. 맞죠. 예, 피고인의 부인이 예. 법정에서 막 저렇게 소란스럽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요. 네네. 옛날 같았으면은요. 거의 판사가 아마 구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금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게 참 저도 법조인이지만 정말 너무 놀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지금 탄원서요. 탄원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부인의 탄원서. 예. 근데 이 탄원서 안에 보면은 검찰이 회유 협박을 했다, 남편을. 그래서 남편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그다음에 독방에 가두고. 네네. 근데 그런 탄원서를 보통 어디다 내죠? 재판받고 있는 남편이 지금 그런 검찰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그건 보통 재판부에 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판부가 아니는 민주당에다 냈어요. 당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탄원서를 쓸 때 부인이 네네. 과연 민주당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저는 초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옥중 편지에 민주당이 누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거 분명히 조사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냐?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드러난다면 수사에 의해서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예. 제가 언론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의 99.99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또 언론에서 이화영의 앞으로 입에 주목한다 그러지만 네네. 그거는 언론용의 이야기이고요.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게임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화영은 진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네. 수사가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거고 재판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뭔가 좀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기류를 두고 지금 양쪽에서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결국 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진술을 변경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심리적 압박과 회유에 의한 그런 변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서로 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네네. 일단 배우자의 자필 탄원서가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예.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에서의 친필 편지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분명히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진술이 사실 어떤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 특별 면회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해서라도 진상을 좀 알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정미경 최고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 이것이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거나 또는 변경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재반 사정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회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의 회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부분은 정말 알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또 그것과는 별도로 8월 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재판장이 아마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관련해서 진술을 하라고 물어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때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그 민주당에서 검찰의 사법 방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변호사로서 지금 상황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사법 방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보낸 그 절절한 친필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검찰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진술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친필 편지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싸고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네. 이것이 당장 누군가에 의한 사법방해가 있다 여부를 지금으로선 결론 내긴 어렵겠지만 네네.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으로서는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언급을 해주셔서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요청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에서는 단독 보도로 옥중 편지가 나오기 전에 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 핵심 인사를 만났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이걸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박찬대 의원이 반박에 나선 건데 이걸 먼저 들어보시죠. 너무 막 수준 안 된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자, 지금 전체적인 내용과 저 발언 내용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발언 내용부터 먼저 하죠. 박찬대 의원 이제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부지사 측근과의 만남이 아니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고 부인 얼굴도 모른다. 네. 일종의 모르겠어요. 엉뚱한 해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는 얘기한 거죠. 이화영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없고 네. 뭐 통화를 했다고 얘기하면 얼굴을 알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예. 핵심은 측근 인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만났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의 부분인데 네네. 저는 만나는 게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만남 자체가 예를 들면 별도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만났으면 예. 명장이 만났다. 왜 만났느냐?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 전 부지사였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당대표와 관련된 맨 처음에 이게 이제 변호사 대납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북 송금 문제로 변화된 과정에서 당대표에게 표적이 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최고위원이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매우 좀 정치화되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세한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미세한 변화가 뭐냐라고 얘기해서 설왕설래가 됐었는데 본인 자필 문서에 의하면 그 내용 미세한 변화 그런 거잖아요. 네네. 2019년인가요? 필리핀에 가서 북한 인사를 만났길래 그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고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당신은 도와달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거다. 이것이 만약에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하면 핵심적인 내용, 사전에 보고했냐의 문제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박찬대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났으면 만났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 자체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측근에 대해서는 만나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TV조선 보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측근을 만난 그 시점에.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구속된 지 10개월 되는데 10개월 동안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던 사람이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방북에 관해서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했다더라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왜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가서 그 이우일 뭐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가 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 전화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측근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서 우리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아무 관심도 안 가지던 사람이 왜 갑자기 돕겠다고 할까? 그런 걸 저는 회유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법률적으로 무슨 회유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게 바로 회유죠. 회유기 때문에 박찬대 최고위원도 그게 회유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숨기려고 했던 거죠. 물론 박찬대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질문이 이화영 측을 만났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제 질문은 이화영이 아니고 이화영 측이었습니다. 측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전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본인이 얘기하기 싫었겠죠. 그 부분을 숨기고 싶었겠죠. 그럼 숨기고 싶은 이유는 바로 본인 스스로 자기의 행동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막 회유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기자가 결국은 측근, 이화영 측근 만났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엉뚱하게 지금 답변하는 건 결국 거짓말하는 걸로 우리가 다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뭐 쪼개서 이게 거짓말이고 여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숨길까요? 본인도 캥기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정당하지 못하고 이게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저렇게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대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추가 질문이나 추가 취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 박찬대 최고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본질적인 거는 박찬대 최고가 하고자 했던 말의 취지는 결국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에 정말 인위적인 어떤 회유나 압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박찬대 최고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 취재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답변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건 다른 쟁점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남편이 검찰의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좀 알려지고 나니까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해임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의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를 해임할 뜻이 또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부부가 또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협조를 통해서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가 전 부지사 같은 경우가 좀 다른 방식의 지금 답변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특이하게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본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어떤 사법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갖다가 어떤 플리바게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지막 최종 문서예요. 그 문서에 의하면 소위 스마트팜이든 아니면 대북 사업이든 본인이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문서이기 때문에 최종 문서라고 뭐 무슨 문서를 말씀하시죠? 본인이 자필을 변호사한테 줬다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8월 8일 날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하냐를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그 문서에 의해서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8월 8일 날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옥중 편지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편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뀐 진술은 이미 검찰에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8월 8일은 와서 이제 그 제출한 그 진술서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 그렇게 되면
옥중 편지는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재판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가 중요한데 그 진술서 내용에 보면 방북병 대납을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각종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에다 하는 얘기하고 재판부에 하는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는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8월 8일에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명식 의원님, 지금 김종욱 교수께서는 부인이 변호사를 신뢰하지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변호사를 믿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싫다고 그래요. 부부간에 지금 달라요, 내용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실에는 없고요. 코미디에는 있어요. 무슨 개그 콘서트 아닌 다음에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고요. 네네. 핵심은 피고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고인이 자기 변호사를 자기가 선임하고 자기가 해임하는 거지 부인이 나서서 저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인의 입장을 보면은요. 부인은 피고인인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화영 피고인은 모를까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아는 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저 부인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런 경우는 거의 현실에서 볼 수가 없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두 분 모두 사실 좀 개인적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협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대단한 선당후사예요. 부인, 아들, 보좌관, 주변 사람들 계속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의 약간 회유와 협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대단한 선당 후사요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아내의 태도가 그럼 이 전 부지사의 앞으로 진술 그리고 좀 법 적용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재판 과정에서 방청석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태도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어떤 태도가 피고인 당사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배우자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들이 자꾸 연출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게는 됩니다. 그러나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도 아니고 배우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남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의 또 친필 탄원서였고 그런 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을 눈여겨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제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 요걸 겁니다. 그러니까 8월 8일에 있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으세요, 교수님?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8월 8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법정 진술을 하는 거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미세한 변화가 어디까지 내용인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본인이 사전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까지 다 제시했다고 얘기한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본인의 자필 문서에 의하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예를 들면 보고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짜 공식적인 라인으로 보고가 된 것인가 또 아닌 것인가 이것도 판단해야
와야 될 부분이 뭐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그 500만 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네. 이게 진짜 그야말로 스마트팜이나 또는 아니면 대북 송금 문제인 건지냐. 또 일각에서는 본인들의 대북 사업을 위한 비용에 미리 해준 계약금으로 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줬다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뭐 8월 8일 날 뭐 진술 내용 자체가 매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태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예. 만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뭐 지금 상황과 별 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8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8월 국회 개막 전후로 좀 언제쯤 청구가 될지 이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8월 달 청구는 되는 건 확실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예. 뭐 그것이 중순 이후인지 뭐 어떤 건지는 이제 그거는 지금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네네. 지금 이 정도 되면 수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판하시는 뭐 이 사람들, 판 검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다 잡혀져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뇌물 사건에 있어서 이건 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뇌물 사건에 있어서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그 돈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까요? 보통 돈 받은 사람들은 다 부인합니다. 안 받았다고. 네. 근데 돈을 준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는 다 사실대로 말해요. 네. 그리고 문제는 다 증거를 남겨놔요. 아. 그게 기록으로 남기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보게 하든 네. 하여튼 증인이든 증거물이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진술, 그다음에 그 기록 이런 거, 그다음에 국정원 자료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이 국회의원들의 이 보유 현황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김남국 의원 지난 5월 기준으로 이 8억여 원의 코인 또 87종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 보유 내역 가운데 11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였어요. 자, 요 전체적인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난 5월에 이제 이 가상화폐 투자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본인 해명 과정에서 이미 8억 원, 9억 원 얘기는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잔고가 8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 된다. 예. 그래서 이제 9억 원 정도 되는 잔고가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계좌가 김남국 의원의 계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분석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그거와 뭐 큰 차이가 없는 예. 이런 내용이고 다만 새롭게 드러났다면 그 87종이라는 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가 정말 87종이나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아마 새롭게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게 보면 예.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가상화폐에 관한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다시 한번 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 과정이고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뭐 지금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뭐 회의 중에 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거 그 외에 네네.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든가 네. 아니면 뭐 무상으로 받아서 대가 관계를 형성했다든가 예. 뭐 아니면 다른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네. 뭐 얼마나 많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지는 아마도 뭐 본인은 얘기 안 할 테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투자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또 이해 충돌 여부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이 가상자산은 3년 사이에만 7억 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코인 종류도 4배나 늘어났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히 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의정활동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품위 유지 및 예를 들면 청렴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분노가 많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럼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김남국 의원이라는 그러니까 김남국이라는 사람 말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제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는 선출 권력인데 네네. 선출 권력이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만 특이하게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도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인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명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양정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그래서 이 토론들은 좀 충실하게 토론을 해서 앞으로 네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이 적어도 이 정도의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는 어떤 국회 윤리 차원이나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을 위해서건 아니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위해서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자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하고 가지고 있는 거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걸 한 걸 그걸 지적하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약 거래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그런 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제명의 기준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요 SNS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천저히 잃은 결정이다. 이 입장을 애둘러서 이제 밝힌 거죠.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장현주 변호사. 사실 이런 부분은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도 맞지만 김남국 의원으로서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것은 또 절차 내에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특위 내에서 앞으로 또 소명이라든지 나름대로 본인을 방어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다른 의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 이제 공유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애둘러 밝힌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말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의 이제 SNS를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일단 앞으로 있을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떤 소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제명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요.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망되시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변재일 윤리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정기국회 이전에 매듭을 짓기로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8월 중에 매듭 짓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저 징계 소위로 넘어가 있거든요. 징계 1소위로 넘어가 있는데 1소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게을리하고 뭐 계속 미루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러면 1소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윤리위 전체 회의를 연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위원장이 주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윤리위라는 데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진짜 의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뭉갠다, 징계안을.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형평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변재일 위원장은 뭐 정기국회 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8월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공정한 미디어 복원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동관 후보자 이제 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거를 특히 강조를 했었죠. 이번 지명과 그 후보자 각오 이거는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온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국민들께서 언론을 신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에 치우친 그런 보도를 너무 많이 보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허위 사실을 막 방송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언론의 그 상황을 보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가짜뉴스하고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아예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그거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 이 가짜뉴스하고는 이 반드시 이거 사법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저렇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은 방송 탄압을 상징한다면서 폭력적 지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생떼는 여전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총선 전에 일단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즉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 입장은 정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참 우려가 되는데요. 청문회에서 과연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정책 비전도 보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또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